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점심시간 종합뉴스 뉴스에일 라이브.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으로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국민 배우 안성기 씨가 오늘 오전 9시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74세를 일기로 별세했습니다. 안성기 씨는 뛰어난 연기력은 물론 바른 품행으로 존경과 사랑을 한 몸에 받아왔습니다. 장례는 신영균 예술문화재단과 한국영화배우협회 주관으로 영화인장으로 치러집니다. 연일 이해운 기획재정부 장관 지명자의 폭언과 갑질 의혹이 터져나오고 있는 가운데 임신 중에도 이 후보자로부터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는 구 의원의 주장이 나왔습니다.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 본인도 하고 싶은 말이 있을 것이라면서 청문회까지 지켜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의 각종 비위 의혹이 또 터져나왔습니다. 김 의원이 둘째 아들의 대학 편입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중소기업에 직접 취업을 청탁했다는 겁니다. 김병기 의원은 이 같은 의혹을 정면으로 반박하면서 제명당하더라도 탈당은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과 마두로 대통령 축출이 향후 북한의 핵 보유를 더욱더 공고히 할 동기를 마련해줬다는 분석입니다. 핵무기가 없는 베네수엘라가 공격당하는 것을 지켜본 김정은이 핵무력 강화에 더욱 매진하면서 비핵화 협상은 더 어려워질 수 있다는 분석입니다. 저는 잠시 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의 뉴스에일 라이브 첫 코너는 가장 뜨거운 소식을 깊이 있게 분석하는 라이브 플러스로 문을 열겠습니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새해 벽두 침실에서 잠을 자다가 미군 특수부대에게 전격 체포됐죠. 그러면서 그 파장에 전 세계가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작전명은 확고한 결의였습니다. 미국은 이미 마두로 대통령의 이동 동선은 물론이고요. 평소에 식사와 간식은 뭘 먹고 심지어 반려동물까지 어디서 뭘 하고 키우는지까지 다 파악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분 단위로 동선과 움직임을 모두 확보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베네수엘라를 공습해서 마두로 대통령 부부를 침실에서 체포해서 끌어냈는데요. 그러면서 작전 개시 3시간 만에 무려 13년 동안 이어졌던 마두로 정권은 한 방에 무너졌습니다.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은요, 이번 작전을 실시간으로 지켜봤습니다. TV 프로그램을 보듯이 봤다라고 밝히기도 했는데요. 자, 마두로 대통령 지금 이 시간 현재 뉴욕 맨하튼에 도착해서 마약 단속국으로 넘겨졌습니다. 여유로운 모습으로 말을 건네는 모습도 화면에 포착이 되기도 했는데요. 글쎄요, 이 모습에 대해서 미국 언론에서는 애써 의연하려고 한 게 아니냐, 뭐 이런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만 이게 굉장히 화제가 됐던 모습입니다. 함께 보시죠. 자, 마두로 대통령이요, 이제 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 2시에 첫 번째 법정 출석한다고 합니다. 뉴욕시의 브루클린에 위치한 이 구치소, 뉴욕시 전체에 이 구치소가 한 곳뿐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지금 수감이 된 상태입니다. 그런데요, 이 구치소가요, 평소에 악명 높기로 유명한 곳이라고 합니다. 뭐 시설도 매우 열악하고 들리는 말로는 바퀴벌레가 득실득실하고 더욱이 여기는 또 거물급 범죄자들이 수감된 그런 곳이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주로 이제 중형을 선고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범죄자들이 들어가 있는 데인데, 네. 가장 최근에는 이제 한 몇 개월 전에 미국에서 그 보험회사 CEO가 네. 거리에서 총을 맞아서 사망한 사건이 있었어요. 네. 그 총격 살해범이 지금 그 교도소에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보통 살인범이라든가 아니면 기타 중죄를 져가지고 이제 중형이 예상되는 그 범죄자들을 네. 그 관리하는 특별한 교도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 아주 이 죄질이 나쁜 성범죄자들, 퍼프데디라고 유명한 가수죠. 이 사람도 여기에 지금 수감된 걸로 알려지고 있는데, 그런데 왜 하필 뉴욕 이 구치소, 브루클린 구치소로
이 마두로 대통령을 수감을 시킨 건가요? 이유가 있다면서요? 지금 마두로 대통령의 죄목은 네. 그 마약 그 밀매거든요. 네. 그래서 그 마약 밀매와 이제 여러 가지 그 테러리스트들과의 금전 거래 이런 것들이 이제 제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러한 범죄를 집중적으로 다루는 곳이 뉴욕 남부지검입니다. 네. 그래서 뉴욕 남부지검에서 이제 저 문제를 관할하다 보니까 아하. 그 마약 단속국이라든가 FBI도 동원이 되지만 그 법집행 그 해당 기관은 뉴욕 그 남부이기 때문에 네. 뉴욕에 있는 형무소에서 이제 구금을 하고 네. 뉴욕에 있는 재판소에서 이제 법 절차를 진행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마약 수사 재판에 이 전문인 법원이 있는 곳이고 또 한 가지 이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 1기 때 이미 마두로 대통령을 이 마약 밀매 혐의로 기소를 해놓은 곳이 또 이곳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다 신속한 재판과 처분을 추진하겠다는 의도로 읽힌다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미국의 마두로 대통령 축출의 명분, 대외적으로는 마약 밀매를 근절하겠다라는 것으로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마두로 대통령을 이 마약 밀매 조직의 수괴라고 혐의를 지금 씌운 상태죠. 자, 그런데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속내는 석유 자원을 가지고 싶어서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속내라기보다는 아예 이번에 군사작전을 실시하면서 대놓고 나는 석유 자원을 가져오려는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이미 밝혔죠. He personally oversaw the vicious cartel. They were pumping almost nothing by comparison to what they could have been pumping and what could have taken place. We're going to have our very large United States oil companies, the biggest anywhere in the world, go in, spend billions of dollars, fix the badly broken infrastructure, the oil infrastructure, and start making money for the country. 자, 그러니까 이 베네수엘라가 과거에는 미국의 주유소 역할을 했던 곳인데 지금 세계 최대 석유 매장량을 자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차베스 대통령이 와서 미국이 만들어 놓은 석유 시설을 다 몰수를 했어요. 그리고 정권을 이양받은 이 마두로 대통령 끝까지 계속 그 기조를 유지해 왔는데 이번 기회에 지금 다 뺏어 가겠다는 거잖아요. 결국은 그 베네수엘라하고 미국과의 관계가 틀어진 게 저 석유 문제로 틀어진 그렇죠. 거고 말씀하신 대로 그 마두로 정권 이전에 그 차베스 정권 때 미국의 석유 시설을 전부 다 국유화를 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미국이 사실상 쫓겨났죠. 네. 그러면서 이제 관계가 틀어지고 미국은 그 차베스 정권을 그 제거하기 위해서 네. 그때부터 노력을 했었습니다. 아하. 그때부터. 그리고 이제 마두로 이것도 그 이런 그 어떤 군사적인 작전을 통한 제거 이것이 이번에 처음 계획된 게 아니고 트럼프 1기 때도 네. 그런 조짐이 있었습니다. 네. 그 지금 기억해 보시면은 트럼프 대통령이 오사카 그 에이펙 정상회의에 왔다가 네. 판문점에 잠깐 들려서 김정은 잠깐 만난 적 있었죠. 그렇죠. 그때 미국의 국가안보보좌관 하던 존 볼튼은 참석을 안 했어요, 여기에. 그 이유가 그 당시에 그 베네수엘라 과정에서 작전을 책임지고 있었기 때문에 못 왔던 거거든요. 그거 준비하느라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건이 사실 트럼프 1기에서도 벌어질 수 있었던 사건이다. 네. 항상 미국은 이제 결국은 뭐 베네수엘라의 민주화, 뭐 경제 발전 이런 걸 얘기하지만 말씀드린 대로 또 많은 언론들에서 보도하시듯이 그 기조에는 석유 문제가 있었다. 그렇군요. 또 하나는 네. 이번에 트럼프 밑에서 같이 도와줬던 사람이 마르코 루비오 국무장관 겸 국가안보보좌관이죠. 네. 이 사람이 쿠바 난민 이민자 출신입니다. 아하. 이분이 쿠바하고 베네수엘라에 대한 아주 나쁜 감정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래서 그분이 영향을 미쳤고 이런 걸 통해서 이제 미국 사회에 있는 라틴계 주민들의 표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국내 정치적인 요인도 분명히 있었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지금 여러 언론들, 국제 언론들은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 선거를 앞두고 국내 여론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의도도 충분히 있다. 이런 분석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 아까 말씀드렸듯이 트럼프 대통령은 명분을 마약 근절을 내세웠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석유 자원 확보였습니다. 그런데 효과는 중국 견제다. 또 이렇게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이 지금 경제 전쟁을 벌이면서 석유 수입에 중국이 상당한 어려움을 얻어왔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이번에 베네수엘라, 그러니까 중국이 석유 수입이 막히면서 베네수엘라로부터 상당량의 석유를 수입해 왔었는데
이제 베네수엘라 석유 자원을 미국이 다 가져가면 중국을 자동적으로 또 견제하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이 1대1로라고 해서 제3세계에 엄청난 그런 돈을 빌려주고 또 항구라든지 항만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획득하는 그런 1대1로 작업을 많이 해왔는데요. 베네수엘라하고는 석유 수입과 관련된 1대1로의 어떤 그런 그 과정 계속 갖고 있었습니다. 베네수엘라의 그 모든 것들을 다 지금 석유 수출을 봉쇄하니까 중국이 그걸 사들였거든요. 네. 70%나 사들였습니다. 그래서 베네수엘라의 숨통을 완전히 중국이 갖고 있었는데 중요한 건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미중 간에 지금 경제 전쟁이 벌어졌는데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똑 떨어지게 중국을 지금 타격을 주지 못하고 있었어요. 네. 하니까 이번 그 어쨌든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지금 베네수엘라 석유를 만약에 이렇게 봉쇄한다면 중국에서도 당연히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죠.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베네수엘라 공습으로 일석삼조라고 해야 되나요? 마약도 근절하고 그리고 석유 자원을 확보하고 그로 인해서 중국도 견제하고 자, 이런 상황에 대해서 국제사회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지금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이후로요. 전 세계가 지금 깜짝 놀랐습니다. 반응도 조금 다르게 나오기도 하는데요. 앞서 봤듯이 미국의 명분은 마약 근절, 속내는 석유, 효과는 중국 견제입니다. 국제사회는 그런데 일부 국제법 위반이라는 비판의 목소리도 상당 부분 나오고 있습니다. 주로 남미 국가들 그리고 평소에 미국과 이 적대시했거나 견제를 해왔던 나라들은 일제히 국제법 위반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하지만 또 친미 국가들 사이에서는 정당한 개입이었고 자유만세를 외치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총리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인 리더십이라고 추켜 세우기까지 했는데요. 자, 그런데 이런 국가들 말고 전 세계에서 가장 깜짝 놀란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북한의 김정은입니다. 자, 북한의 김정은 아마 마두로 대통령이 자다가 침실에서 체포되는 모습을 보면서 본인의 얼굴을 그 위에 더 씌워서 느꼈을 것이다 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 같습니다. 자, 그만큼 이 북핵 문제를 가지고 버티고 있는 북한, 내가 저렇게 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분명히 했겠죠. 그런데요, 공공연스럽게도 이 베네수엘라 공습이 있던 날 아침에 북한은 또 미사일을 쏘아 올렸습니다. 타이밍이 참 절묘했죠? 그걸 미리 알고 쏘았을 거예요? 글쎄요, 전문가는 어쩌다 걸려들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원래 이 계획 자체는 방중에 맞춰진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네. 발사 시간이 어제 아침 7시 50분이었거든요. 네. 그러면 아침 7시 50분이면 거기에 김정은이 가고 준비까지 한다면 그 전날부터 준비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마두로 체포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준비했던 거예요. 그런데 막상 쏘고 나니 네. 그다음부터 이제 마두로 사건이 이제 막 보도되며 커진 거예요. 마두로는 밤에 침실에서 자다가 네. 미국에게 체포됐지만은 나는 이렇게 새벽에도 정신을 차리고 다니면서 미사일도 쏘고 이렇게 하는 항상 깨어 있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미국이 북한과 베네수엘라를 같이 보지 말아라. 라는 이제 의미가 강하게 지금 있다고 보여집니다. 자, 오늘 오전에 노동신문에서도 미국을 향해서 아주 강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특이한 거는 마두로 대통령 체포에 대한 이야기는 이런 방구를 하지 않았어요. 그게 본인의 얘기로 비춰질까 봐 신경을 썼다는 분석도 있고요. 하지만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했다라는 분석 동의하시죠? 두려워했으면서 동시에 또 안도했을 것이다라고 아, 그래요? 생각합니다. 북한은 항상 미국의 그 군사력에 대해서 위협감을 느끼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제 미국이 과연 저렇게 힘을 사용해서 행동으로 옮길 수 있구나. 또 김정은으로서는 언젠가는 우리 북한 지도부가 저런 미국의 작전의 대상이 될 수도 있겠구나라는 위협감을 반드시 가졌겠지만 네. 동시에 베네수엘라하고 북한과의 가장 큰 차이점은 핵입니다. 핵을 갖고 있느냐 아니냐의 차이인 거죠. 그거죠. 그렇기 때문에 핵을 가지고 있는 국가 지도자에 대해서도 과연 미국이 저런 작전을 펼칠 수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한 의문이 있고 아하. 북한의 핵보유 법령을 보면은 만약에 북한의 지도부가
그 위협을 당하거나 공격을 받게 되면은 네. 북한에 있는 모든 핵무기는 사전에 정해진 계획과 목표에 따라서 자동 발사한다. 이런 아하. 이제 규정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으로서도 만약에 북한에 대해서 저런 작전을 하려고 할 때 북이 가지고 있는 미사일들이 일정 부분 자동으로 발사될 수 있다는 위협을 감수해야 되기 때문에 네. 북한의 입장에서는 역시 핵이 나를 살려주고 북한을 살리는 안전장치구나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마두로 대통령 자다가 체포된 모습을 보면서 굉장히 놀라고 무섭고 겁에 떨었을 수도 있지만 앞으로 나를 지켜줄 거는 핵밖에 없다라는 생각을 더욱 공고히 하게 되는 계기가 됐을 수 있다. 자, 이제 트럼프 대통령 북한의 비핵화 문제를 해결하겠다라고 공언하고 나섰는데 이것도 그렇게 쉬운 문제가 이제 아닌 걸로 바뀌게 됐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특히 이 본인이 핵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전 세계에 또 한 번 알리고 싶어지지 않을까 싶은 우려도 나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 북한의 핵 관련 또는 미사일의 추가 도발 가능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김정은은 좀 더 핵에 집착할 겁니다. 왜냐하면 역대적으로 북한이 보면 이제 이번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났을 때 봐라 우크라이나가 핵을 포기하니까 저렇게 땅까지 떼어주지 않느냐. 그다음 이라크라든가 또 이전에 리비아라든가 리비아 가다피도 핵을 하다가 미국하고 타협해서 포기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북한의 핵 개발을 정당화하는데 이번 베네수엘라 사태를 더 계속 이제 이용할 거고. 자, 일단 국제사회 문제로 이게 점점 확대되고 있습니다. 지금 아까 친미 국가들과 반미 국가들이 입장이 굉장히 판이하게 다르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일본도 지금 고민이 많습니다. 여기에 미국 편을 들었다가는 중국의 이 타이완 공습을 정당화시켜주는 게 되고 또 그러다가 중국 편을 들자니 또 미국이 안 그래도 미일 동맹 불만족스러워하는 상황에서 찍힐까 봐 눈치를 볼 수 있고 이런 상황에서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중국과 회담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지금 정상회담이 이루어질 걸로 예상이 되는데 우리 외교가 지금 완전히 아슬아슬한 미국과 중국 사이 외줄 외교를 하게 된 거 아닙니까? 지금이 그 시대가 소위 강대국 경쟁 시대라고 합니다. 네. 중국과 미국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전방위적으로 지금 경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지정학적으로 그 둘 틈바구니에서 이제 생존을 모색해야 되는 역사적인 운명을 가지고 있는데 네. 그런 운명의 절박함이 이 시대에 더 지금 이거 돋보이게 되고 더 부각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로서는 안보는 당연히 미국과 해야 되지만 그 정부에서도 얘기하고 있듯이 중국과도 척을 지면 안 되거든요. 경제적으로 특히 더 그렇죠. 뭐 경제, 문화 여러 면에서 척을 질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중국이 대한민국이 적국이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네. 한미 동맹을 관리하면서 동시에 우리가 중국과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되 네. 한국이 완전히 중국에 붙었구나라는 생각을 워싱턴이 하지 않게끔 네. 절묘한 외교력이 정말로 절실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사실 뭐 우리에게 아주 중요했던 한미 통상협상 뭐 공과 과가 좀 있긴 했지만 그래도 이재명 대통령이 훌륭하게 이끌었다라는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에 이 한중 정상회담 원래는 경제적인 문제가 굉장히 시급했는데 난데없이 지금 안보 문제가 갑자기 덧붙여지면서 정말 이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정부가. 기본적으로 지난 정부 3년 동안 훼손됐던 한중 관계를 복원한다는 데 방점이 찍힐 수밖에 없고요. 네. 중국과는 경제적으로 상당히 좀 의존 관계에 있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경제, 뭐 한한령의 해제 등과 관련해서도 의미 있는 유의미한 성과가 나오기를 기대하는 부분이 있고 말씀 주신 대로 지금 북한과 중국 관계가 멀어졌다 가까워졌다 어떻게 보면은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대한민국이 어떤 이니셔티브를 쥐고 한반도 정세에서 관여할 수 있는 부분을 또 한중 정상회담을 통해서 그 입지를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물론 또 한일 정상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또 그 긴밀히 움직이는 그 두 축으로 다시 복원한다는 게 이재명 정부의 입장입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전 세계가 강대국들의 힘 위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 열강들 사이에서 우리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얼마만큼 실용 외교를 통해서 실리를 챙겨올 수 있을지 그 첫 시험 무대가 이번 한중 정상회담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좋은 성과로 돌아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라이브 플러스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오늘 또 정치 라이브가요. 아주 뜨거운 소식들이 줄줄이 대기하고 있습니다. 확인해 보시죠.
대한민국 말 못 알아들어? 누가 못하니? 뭐 이런 애가 다 있니? 기사 검색해서 보고해라. 도대체 얼마나 더 얘기를 해야지 이 머리에는 그게 이해가 되니? 너 뭐 IQ 한 달이야? 말 알아들었니? 못 알아들었니? 답을 해라 제발. 이름만 들어간 거는 안 했어. 야! 내가 정말 널 죽였으면 좋겠다. 입이라고 그게 터졌다고 그냥 막 네 맘대로 그러고 떠서? 너 머리는 판단하는 머리 아니야. 너 판단하지 마. 내가 몇 번을 얘기 알아들어. 최소한의 검증과 세평조회만 했더라도 이런 사람을 장관에 지명하는 일은 없었을 것입니다. 이재명 정부의 트레이드마크인 인사검증 실패가 이해훈 후보자에 이르러서는 드디어 활용점정되었다 할 것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즉각 지명을 철회하고 인사 참사에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이해훈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갑질 논란, 이게요 지금 계속 끊임없이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심지어 이번에는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터져 나왔는데요. 이해훈 후보자의 배우자는 인천공항 개항을 1년 앞둔 지난 2000년이었습니다. 인천에 있는 잡종지 2,000평을 매입을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잡종지 2,000평이요. 불과 6년 만에 거의 3배에 가까운 차익을 얻는 금싸라기 땅이 됐습니다. 자, 여기에 의혹이 있는 게 아니냐라는 문제가 불거진 겁니다. 여기에 더해서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요. 지난 1992년에 서울 응봉동 상가 5채를 매입했는데요. 무려 3.8배 정도의 이익을 봤다는 상가 투기 의혹까지 또 추가로 제기가 된 겁니다. 도대체 언제까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올까요?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요. 서울에 거주하던 이해훈 후보자 부부가 인천 잡종지를 매입할 이유? 도대체 뭐가 있을까요? 투기밖에 없다 라면서 의혹을 제기한 상황입니다. 부동산 투기는요. 기존에 이 처음에 논란이 불거졌던 갑질 의혹만큼이나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의 정서에 상당히 민감하게 반하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어떤 장관입니까? 기획예산처 장관, 그러니까 경제부처, 먹고 사는 돈 문제를 담당해야 될 주무장관 후보자에게서 이런 의혹이 제기됐다. 자, 이거 굉장히 심각한 상황 아닌가요? 네, 그렇습니다. 기존에 장관 인사 청문회 보면은요, 주로 부동산 투기라든가 위장 전입 문제로 낭만 사례가 되게 많았었습니다. DJ 정부 때는요, 장산 국무총리 후보자가 부동산 투기와 위장 전입 문제로 낙마했었고, 노무현 정부 때는 이현재 경제부총리가 가족 명의의 부동산 투기 그리고 위장 전입 문제로 낙마한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각 정부 때마다 부동산 투기 때문에 낙마한 적이 많았었는데요. 이해훈 후보는 갑질 의혹에 더해서 부동산 투기 의혹까지 일고 있고, 또 하나 또 자녀 명의로 통해서 또 자녀 명의로 돼서 대부업체에서 또 대부업체 투자를 했다든가, 또 본인이 미국에 있을 때 전혀 한국과 관계가 없는 상황에서 상가 5채를 부부가 다 투자를 해가지고 또 투기를 한 거 아니냐라고 해서 총 투기해서 거둔 수익이 35억 정도 되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큰 투기를 의혹에 이제 추정으로 나온 얘기죠. 예. 그랬던 분이 경제를 총괄하는 경제기획재정부 장관으로 가는 것이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앞서 저희가 지금 제시해드린 내용, 인천에 잡종지를 매입해서 엄청난 이익을 얻고 또 상가를 매입해서 3.8배의 이득을 얻고,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에 대한 의혹이 쏟아져 나온 건데요. 여기까지만 해도 굉장히 감당하기 힘들 텐데 추가로 또 나왔습니다. 아까 잠깐 언급을 하셨는데 이해훈 후보자를 둘러싸고요. 아들, 그러니까 지난 2016년 20대였던 아들 3명이요. 대부업체 회사채에 투자한 정황이 포착이 된 겁니다. 그리고 국회의원 재산신고 내역을 통해서 이게 확인이 다 가능한 내용인데요. 이해훈 후보자 가족이 실제로 어느 정도의 수익을 거뒀는지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게 바로 대부업체 아니겠습니까? 그 대부업체에 투자를 했다면 은행 이자는 비교할 수도 없이 수익을 냈을 것이다 라는 논란은 당연히
피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문제냐면 지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대부 업체가 우리가 알고 있는 무슨 저축은행 이런 차원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장소를 찾아가 봤더니 주택가에 있는 아주 간판도 없는 소규모 그런 대부 업체입니다. 당연히 아주 고리대금을 업으로 하는 그런 업체고요. 근데 이 후보자 가족에게 이자율 15%, 보통 통상 이 15%라는 이자율이라는 건 대부업체 입장에서도 너무 높잖아요. 그러면 이건 어떤 뜻이죠? 특정 가족에게, 지금 특정 후보자의 가족에게만 한 겁니다. 이건 사적인 어떤 관계를 통해서 이 이름 없는 소규모 이 대부업체가 관계를 맺었다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후보자 일가의 투자금은 서민에게 아주 그 고열을 짜는 네. 그런 대부업체의 운영 자금으로 쓰였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더군다나 이 아들들이 매입한 시점 있잖아요. 회사채 매입한 시점이 20대 초반이에요. 네. 세 번째 문제는 뭐죠? 이 돈은 어디서 났을까? 20대 초반까지 어떻게 이 자금을 형성했을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경제 수장을 해야 될 인사가 서민 경제 고열을 짜는 그런 대부업의 사적 인맥을 동원해서 고수익에 투자를 했다. 네. 이게 과연 자격이 되느냐가 네.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일단 오늘 제가 야당 패널 두 분께만 지금 질문을 드려서 여당 패널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잇따라 의혹들이 제기됐는데 이 대부업체 논란 그리고 앞서 부동산 투기 의혹 논란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장현미 대변인. 예, 일단 국민의힘에서 뭐 사채놀이다 이런 어떤 프레임에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대부업체라는 것도요. 정부의 딱 승인 조건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따라서 비교적 뭐 제일금융권 등보다는 고리를 일단 네. 하고 돈을 이제 빌려주는 기관인 건 맞지만 거기에 회사채를 보유하고 있다라고 해서 사채놀이에 가담했다라는 건 너무 나가도 나갔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그게 이제 20대 초반의 아들들 명의로 됐다라는 거는 괜찮은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도 지금 보도 내용을 보면 이 회사채 매입 경위와 관련해서는 네. 아까도 짚어주신 대로 상당히 영세한 규모의 그 회사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알려진 바에 따르면 이해운 후보자의 배우자가 그 대부업체의 이 경영자와 좀 친분이 있는 것으로 있어서 아마 아하. 이 회사채라는 건 회사 채권을 보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어떤 경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당연하지만 이 부분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하. 야당에서 제기하실 수 있는 그런 의혹이라는 점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충실히 국민들께 밝혀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부동산 투기 의혹에 이어서 아들들 명의로 대부업체까지 참여를 해서 이익을 얻었다라는 의혹. 여기까지도 감당하기 좀 힘든데요. 여기서 또 오늘 추가 갑질 의혹이 나왔습니다. 자, 손주화 서울 중구 구의원이 있는데요. 오늘 돌연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운 후보자로부터 과거에 괴롭힘을 당했다고 폭로했는데요. 당시에 이 구의원 임신 중이었다고 합니다. 이해운 장관 후보자는 전직 삼선 의원이자 당협위원장이라는 힘을 이용하여 본인에게 충성하도록 길들이는 등 당협위원장의 권한을 사유하에 조직을 통제의 대상으로 만들었습니다. 1년 반이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가스라이팅을 당해오다가 결국 버림받았고 그 기간 중 저는 임신 상태에서 괴롭힘을 여러 차례 당해왔습니다. 총선 이후 이해운 당협위원장은 낙선의 핑계를 해당 구의원 3명에게 탓하였고 2025년 2월에는 사람을 매수하여 허위 사실로 윤리위원회 제소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공정한 징계라기보다 경고였고 본보기였으며 조직을 길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손주화 서울 중구 의원 과거에 들으신 것처럼 임신 중에도 이해운 후보자로부터 조직적인 괴롭힘을 당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당협위원장 권한을 사유화해서 조직을 통제하고 가스라이팅까지 당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물론 지금 제기되는 의혹들은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관계가 분명히 밝혀져야 될 부분이고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 워낙 많은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일일이 지금 대응을 다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저희 뉴스에일 라이브는요. 이해운 후보자 측에서 반론이 나오면 즉시 추후에 즉각 반영해서 충분히 이 반론 입장을 저희가 반영해서 보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어디서 이렇게 쏟아져 나오는가 제보가. 그래서 저도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정치권에서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전직 보좌관과 직원들 사이에서 그리고 또는 전직 보좌관이었던 국민의힘 소속 구의원까지 이 폭로에 가세하고 있는 겁니다. 내부에서의 이 의혹 제기는요. 이제 시작일 뿐이라는 얘기까지 전 들리거든요. 앞으로도 이제 더 줄줄이 나올 수 있다라는 그런 경고인가요? 글쎄요, 뭐 더 나올 수도 있겠죠. 하지만 여기서 멈출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이 나온 모든 이 문제가 결국은 이혜원 후보자가 국민의힘 뭐 의원이거나 국민의힘 이제 당협위원장 시절 나왔던 얘기이기 때문에 전 사실 방금 나왔던 저 손주와 구의원의 저 행태도 사실 국민의힘 내부에서 있었던 얘기고 또 지금 윤리위원회 제소해서 징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만약 징계가 됐다고 하면 그러면 잘못된 징계를 받았다는 건데 그거는 국민의힘 윤리위원회가 잘못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사실 이거는 국민의힘이 오히려 반성을 하고 국민들께 사죄를 드려야 될 사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뭐 이혜원 후보자의 여러 가지 행태, 뭐 갑질이라든가 뭐 폭언 같은 거는 전 굉장히 잘못했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전 그렇기 때문에 인사청문회가 빨리 열려서 인사청문회에서 피해자와 국민들 앞에서 진심 어린 사죄를 하는 모습이 보여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추가적인 의혹이 계속 나올 거라고 봅니다. 지금 네. 김병기 의원 사례를 좀 보면 되는데요. 네. 김병기 의원 직원 갑질 문제 논란이 처음 터졌을 때부터 네. 사실 좀 작은 것들이 좀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네. 근데 추후에 갈수록 점점 더 그게 이제 비중이 커지고 중대한 것들이 나오거든요. 네.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처음에는 갑질 피해자였던 보좌진들도 크게 일을 벌이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네. 사과와 사퇴 이런 것을 먼저 할 수 있는 기회를 줬음에도 불구하고 하지 않고 버티다 보니까 점점 큰 걸 낼 수밖에 없었는데 지금도 아마 비슷한 상황으로 가고 있다. 이혜원 후보가 사퇴하거나 진정성 있게 사과하지 않으면 네. 더 큰 갑질 의혹을 폭로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혜원 후보자가 스스로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진정 어린 사과가 있으면 폭로가 여기서 멈출 수도 있다.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이혜원 후보자는 그러면 어떤 입장일까요? 오늘 출근길에요. 지금 계속 이렇게 제기되는 의혹과 논란들에 대해서 어떤 입장과 태도를 보일지 많은 취재 기자들이 현장에 나와서 기다렸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보시죠. 이동할 기본적 권리는 기획예산처에서 예산으로 보장해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열심히 챙겨보겠습니다. 이거 선물로 드리려고요. 저 주시게요? 예. 네. 아유 세상에 탈시설 권리보자. 네. 꼭 좀 이 네. 문제에서 검토해 주십시오. 네. 고맙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자, 보신 것처럼 이혜원 후보자 낮은 자세로 출근길에 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출근할 때요. 전국 장애인 차별 철폐 연대 측 임사들과 만나서 대화를 나누는 장면이었습니다. 최근에 불거지고 있는 이 논란과 의혹들에 대해서는 별다른 입장 표명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의식한 것일까요? 하여튼 낮은 자세로 귀를 기울이는 아주 신중한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일단 이혜원 후보자 친정인 국민을 향해서 도움의 요청을 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표현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부에서 뭐 살려달라는 문자를 보냈다라고 보도가 나왔었지만 본인은 아니라고 했고요. 그래도 명확한 건 이겁니다. 살려달라고 연락한 적은 없지만 도움을 청하고 좀 잘 봐달라 이런 연락을 했던 거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거는 사퇴의 의사가 없는 걸로 읽힙니다. 그렇죠. 지금 이렇게 여론이 또는 언론이 또는 상대 당이 여러 가지 어떤 의혹을 밝히고 또 스스로 사퇴를 이제 권유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자신이 몸담았던 그러나 이제는 상대 당 이 청문위원이 된 의원들에게 잘 봐달라라는 문자를 보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 그 장관 후보자가 상대 당 청문위원들에게 인사하는 것 그런 것이 뭐 나쁘다. 그건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볼 수는 없죠. 뭐 그런 일이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지금 제가 듣기에는 이런 이혜원 후보가 언제나 좀 강약 약강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현역 의원들이라도 자신이
어떤 필요가 없을 때는 사실 별로 그렇게 연락을 안 하다가 자신의 필요가 있을 때는 저렇게 당장 뭐 살려달라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이 손길을 이제 내민다라는 것이고요. 또 더군다나 최소한 자신이 검증에 그러니까 검증에 동의서를 쓰려면 장관 후보자로서 한 달 전 내지 2, 3개월 전이거든요. 네. 그런데 아무한테도 알리지 않고 자신이 마지막까지 당협위원장 노릇을 네. 계속하면서 그런 정치적 도의를 잃은 사람이 이제서야 나 좀 도와주세요라고 네. 한다면 청문위원들 마음이 어떻겠나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 도리 차원을 넘어서서 갑질과 여러 가지 가족들에 대한 비위 의혹까지 계속 잇따르자 민주당에서조차요.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사퇴 요구 목소리가 공개적으로 터져 나왔습니다. 자, 그러자 당 지도부가 나섰습니다. 더 이상 이해운 후보자에 대한 얘기하지 말아라 라고 입단속에 나섰습니다. 대통령의 그 인사권에 대한 존중뿐만 아니라 대통령께서 국민과 언론 또 국회의 철저한 검증을 요청하신 만큼 후보자에 대한 당내의 개별적 언급들은 좀 자제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옹호보다는 검증을 하겠다라고 하는 자세로 청문회에 철저히 대비하겠다는 입장을 말씀을 드렸고 역시 그 입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재산, 부동산 문제들에 대한 검증이 본격화될 텐데 그것 역시 본인의 해명과 설명, 소명이 우선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우리 대변인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건 청문회 가서 한번 지켜봐야 될 문제다라고 했는데 지도부가 지금 이렇게 밝혔네요. 청문회 봐야지. 벌써부터 가타부터 얘기하지 말아라. 그때까지는 조용히 해라. 함구령 내린 거잖아요. 그런데 함구령이라기보다는 네. 지금 여당의 어떤 본분이라는 건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하는 겁니다. 대통령이 뭐 실력, 능력 그런 것뿐만 아니라 여러 다중포석으로 이해운이라는 사실상 다른 진영의 정치인을 발탁한 거죠.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청문회 과정이 남아 있는데 당에서 공식적으로 공개적으로 사퇴하라는 그런 목소리가 나오는 것이 과연 이 여당의 입장으로서 맞는 자세이냐에 대한 문제의식이 있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잘못한 부분은 시시비비가 가려져야 된다는 겁니다. 다만 이런 큰 틀에서 이제 한번 지켜보자. 청문회를 유명무실할 것이 아니면 청문회 과정까지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후보자의 몫이 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인사권을 존중한다는 게 민주당 입장입니다. 네, 일단은 전 궁금한 게 그겁니다. 인사청문회 수도 없이 우리가 봐왔거든요. 많은 논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 임명을 강행해도 아무도 못 말리는 거잖아요. 그런 상황도 상상해 봐도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또 나오는 전망 중에 하나는 이게 기획예산부 아닙니까? 네. 예산과 관련해서 국민의힘 의원들도 이 부분이 청문회에서 채택이 되지 않더라도 네. 사실 임명이 될 수 있는 자리입니다. 네. 그렇다면 예산과 관련해서 계속해서 공세의 수위를 국민의힘이 높일 수 있을 것인지 본인의 어떤 정치적 이해관계와 관련해서 네. 이런 전망도 나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앞서 민주당 지도부는 청문회까지 지켜보자. 함구령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지만 이에 대해서 자꾸 가타부터 얘기하지 마시오라는 이야기는 한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 후보자를 지명한 대통령실, 청와대는 어떤 입장일까요? 국민의힘은 지금 청와대 인사검증 자체가 실패했다면서 책임을 묻겠다고 강하게 나오고 있는데요. 오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은요. 국민이 납득할 때까지 사과를 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도 청문회까지는 지켜보겠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해운 기획예산처 장관 후보자 논란의 핵심은 청와대의 인사 검증 실패입니다. 도대체 몇 번째 인사 참사입니까? 이쯤 되면 검증에 실패한 것도 아니라 아예 검증을 포기한 것 같습니다. 항소 포기뿐 아니라 검증 포기도 잘하는 정권입니다. 지금 나오는 여러 갑질 의혹, 예를 들면 뭐 야 들어보셨죠? 들어봤습니다. 투기 부분이나 내란 문제들은 검증이 좀 되기 좀 수월한 편에 예. 있는 것들이고요. 다만 갑질 의혹, 이거는 사실 검증에는 잘 잡히지 않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결국은 청문회에서 본인이 어떤 입장을 가지는지 들어봐야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들으신 것처럼 강훈식 비서실장 갑질 의혹은 검증하기 어렵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해운 후보자가 청문회에서 그러니까 본인도 할 말이 있을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 말은 들어봐야 할 것 아니냐. 이런 입장을 이야기를 한 겁니다. 결국에는 청문회까지 가겠다라는 뜻이죠. 자, 여전히 지명 철회는 없다는 것으로 해석이 되는데요. 지켜보겠습니다. 청문회가 어떻게 진행이 될지 그리고 또 어떤 추가 의혹들이 또 쏟아져 나올지도
관전 포인트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소식으로 이어가는데요. 다음 소식도 역시 지금 각종 의혹들이 쏟아지고 있는 인물입니다. 민주당 김병기 의원 이야기인데요.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자리에서 물러난 이후에도 그 이후에 오히려 더 많은 비위 의혹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민주당 중진 박지원 의원은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병기 의원을 믿는다. 하지만 선당 후사를 택하지 않는다면 이제 당이 결정해야 한다. 무슨 뜻인지 조금 감이 오시죠? 하지만 오늘 김병기 의원은 이렇게 또 밝혔습니다. 정계를 은퇴하는 한이 있더라도 제명을 당하더라도 자진 탈당은 안 하겠다는 겁니다. 저는 김병기 전 원내대표를 믿습니다. 그렇지만은 정치는 김대중 대통령께서도 국민이 나가라 잊지 못하면 나가야 됩니다. 이제 선당 후사가 아니라 김병기 전 원내대표는 나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한다 하면은 이제 당이 결정할 때다. 정말 잘못했고 이거에 대해서 송구스럽습니다만 탈당과는 이걸 갖다가 정말로 연결시키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우리 당을 나가면 그걸로 저는 제가 정치를 더 할 이유가 없거든요. 혐의를 받고 제가 정계를 갖다 은퇴하더라도 저는 탈당하지는 않겠습니다. 제명을 당하는 한이 있더라도 저는 제 손으로 탈당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어쩌면 평당원으로 그리고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이 문제는 제 민주당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민주당 내에서 이걸 갖다 꼭 해결하고 싶습니다. 김병기 의원, 자진 탈당은 절대 없다라고 선을 오늘 오전에 이렇게 그은 겁니다. 앞서 강선우 의원, 이 여가부 장관 후보자로 나왔다가 낙선했죠. 그때 이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없다면서 스스로 물러난 겁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윤리감찰 결과를 보고 결정을 하겠다라는 건데 저 하나 궁금한 게 있습니다. 아까 들은 것처럼 김병기 의원, 민주당의 명예를 위해서 이 꿋꿋하게 버티는 신념입니까? 아니면 뭔가 강력한 믿음이 있는 겁니까? 믿는 곳이 있는 겁니까? 아니, 저는 뭐 두 가지 다 내포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믿는 구석도 충분히 지금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웬만하면 지금 그러니까 11가지 의혹이나 되고 또 더군다나 매일같이 또 새로운 의혹들이 계속 제기가 됩니다. 더군다나 그 의혹들은 전부 자기와 한솥밥을 먹었던 전직 보좌관들이 내는 거라 굉장히 증거로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런데도 저렇게 버틴다? 웬만하면 사실 자진 탈당으로 귀결이 될 텐데요. 이 안을 들여다보면 사실상 정청래 당대표를 중심으로 하는 그 지지자들과 이재명 대통령을 중심으로 하는 지지자들 간의 커뮤니티에서 약간의 어떤 그런 뭐랄까요? 서로 세력 다툼이 있습니다. 그런데 김병기 원내대표는 딱 보면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좀 더 떠받들고 정청래 당대표가 너무 드라이브를 걸 때 견제를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병기 전 원내대표 입장에서는 내가 지금까지 한 역할이 있고 내가 여기서 무너지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이 균열될 수 있다. 끝까지 버텨야 된다. 또는 내가 버틸 뒷배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자들이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재명 대통령이 지지자들을 믿는 거예요? 아니면 이재명 대통령이 내 뒷배다라고 생각을 믿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가 분리가 되지 않죠. 왜냐하면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들은 이재명 대통령의 뜻을 지금 그대로 반영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 부분도 있을 겁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지지층을 본인이 안고 있어야지 이번 난국을 헤쳐나가기 더 유리하다라는 판단도 있을 거고요. 또 하나가 또 뭐냐면은 그 구의원들이 탄원서를 냈지 않습니까? 그 탄원서 그 당시에 이재명 당시 당 대표실에 갔었습니다. 근데 갔었는데 그게 결국은 김병기한테 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무엇이냐? 당시 당대표가 이걸 덮어줬다고 우리는 의심하고 있는 겁니다. 그 얘기 좀 이따 나오니까 그때 다시 한번 나눠보도록 그것 때문에 아마도 내가 이재명 대통령의 약점을 쥐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버틴 게 아닌가 싶은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제가 준비 다 해놨거든요. 그때 자세히 또 얘기를 나누겠습니다. 시간이 없어서요. 자, 김병기 의원의 상황은 그렇다면 버틸 수 있을까요? 과연 버틸 수 있을지 지금부터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녹록치가 않아 보입니다. 앞서 김병기 의원의 둘째 아들이 대학 편입에 보좌진이 사적으로 동원됐다는 의혹이 이미 제기된 바가 있죠. 그런데 이제는요, 여기에다 한술 더 떠서
대학에 편입할 수 있는 조건이 여러 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 조건을 맞추기 위해서 한 중소기업의 둘째 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김병기 의원이 직접 나서서 청탁까지 했다는 의혹이 새롭게 제기됐습니다. 이건 전 보좌진이 또 진술한 내용에서 확인이 된 건데요. 김병기 의원은요, 월급은 최저임금만 줘도 괜찮다. 그러니까 돈을 안 줘도 된다. 은혜 갚겠다라는 말을 하면서 한 중소기업의 둘째 아들을 취업을 시켜달라고 직접 청탁을 했다는 겁니다. 또 김병기 의원은요, 해당 업체 용역 등 민원도 다 해결해줬다라는 진술까지 그 보좌관의 진술서에 나왔습니다. 그게 과연 아들의 취업 대가가 아니겠는가, 이런 의심이 충분히 가능한 부분이고요. 한 가지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해당 업체에는 한 번도 출근을 안 했다는 얘기도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임금은 나왔고 월급이 나왔다는 겁니다. 거기다 한술 더 떠서 이 업체가 이 둘째 아들의 대학교 등록금의 절반을 다 대납해줬다라는 의혹까지 나온 상태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은 글쎄요. 제가 이쪽에 한번 여쭤볼까요? 버티는데 괜찮을까요? 지금 이건 또 추가로 제기된 건데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나온 내용은 이제 수사기관에서 이제 진술한 내용으로 알려져 있는데 결국 이거는 수사를 통해서 밝혀져야 할 문제라고 봅니다. 만약 정말 이제 그 고발인들이 얘기한 것처럼 실제 급여도 지급받았는데 출근도 하지 않았고 또 그 이후에 뭐 등록금까지도 사실상 뭐 부담을 한 거고 그게 사실 대가성이 있다고 하면 사실 뇌물로도 처벌될 수 있는 사안이고요. 뇌물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뭐런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더라도 돈을 지급을 됐으면은 그건 또 청탁금지법 위반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인데, 근데 이제 김병기 의원은 오늘 방송에서 나온 것처럼 본인은 사실 무근이다, 억울하다는 입장을 계속 견지하고 있으니 결국 수사기관에서 어떤 결과를 내리는지, 재판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그 결과를 지켜봐야지 누구 말이 맞을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새롭게 지금 아들의 편입 지원, 그리고 편입 지원 조건을 맞추기 위한 중소기업 취업 비리 의혹. 자, 이것만 해도 큰데요. 이에 앞서서 제기된 의혹 있죠. 이미 경찰이 지금 수사에 착수한 김병기 의원의 배우자가 이 법인카드를 유용했다는 의혹. 그걸 지금 경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건데, 이 의혹에 대해서 경찰 수사 자체를 무마하기 위해서 또 경찰 간부 출신인 국민의힘 의원에게 청탁을 했다는 의혹이 또 추가로 제기됐습니다. 의혹으로 지금 꼬리를 물고 있는데, 중요한 건요, 경찰서장과 팀장급 경찰과도 소통을 했다는 의혹입니다. 물론 여기에 등장하는 그 해당 장본인들, 경찰 관계자들은 펄쩍 뛰었습니다. 무슨 소리냐, 전혀 사실이 아니다. 물론 김병기 의원 측도 사실 무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불똥이요, 이제 경찰들한테까지 튀고 있습니다. 네, 지금 이제 국민의힘 중진 의원 경찰 간부 출신이 사실상 이제 특정되고 있고, 그렇죠. 뭐 친윤 뭐 의원이다라고 이제 알려져 있는데, 기본적으로 김병기 전 원내대표가 본인이 그 아내의 그 법인카드 의혹과 관련해서는 윤석열 정부 때 수사가 이루어졌지만 무혐의로 종결됐고 나를 봐줄 동인이 전혀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지금 새로 추가 제기되는 의혹들도 그 당시에 사실 법적 평가를 완료했다라고 하는데, 그중에 사실 이 무혐의가 나오는 과정 중에 이 중진 의원이 힘을 써준 거 아니냐. 그렇지만 해당 의원이 아니라고, 사실 무근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당시에 어떤 지휘계통에 있었던 동작경찰서장도 그런 전화를 받은 바 없다라고 하고, 김병기 의원 마찬가지의 입장을 내고 있어서 이 또한 진실 게임 양상으로 번지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뭐 이 법인카드 유용 의혹은 경찰이 수사하고 있고요. 여기에 추가로 또 의혹이 제기된 건데, 이게 또 경찰 관계자들이 연루가 되어 있어서 글쎄요. 그래도 경찰을 수사를 믿겠습니다. 앞으로 이 부분도 또 수사로 밝혀져야 될 부분이겠죠. 자, 그렇다면 이 민주당에서는 이 개별 인사들의 일탈이다라고 선을 긋고 있는데요. 하지만 국민의힘에서는 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라면서 연일 특검 공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전체적이고 전면적인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 전반에 대해서 조사한다는 것은 현재로서는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다. 개인의 일탈이 아닌 뿌리 깊은 공천 뇌물 카르텔입니다. 통일교 게이트 특검과 함께 더불어민주당 공천 뇌물 특검도 반드시
실시해야 할 것입니다. 김병기 의원의 묵인을 넘어 그 윗선의 강력한 힘이 작용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라는 평가입니다. 그 윗선의 최정점은 누구입니까?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보수 야권, 범여권에서도 비판이 쏟아지는 지금 그런 상황이죠. 민주당은 국민의힘의 특검 공세에 대해서 여전히 개별 일탈이다. 무슨 특검까지 가냐? 이렇게 방어를 하고 있습니다. 지방선거가 얼마 안 남았죠. 자, 선거를 신경 안 쓸 수가 없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여야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자, 이런 가운데 김병기 의원의 이 공천 헌금 논란에 대해서 또 이 인물이 등장합니다. 김현지 대통령 제1부속실장입니다. 김현지라는 이름이 또 거론됐습니다. 이수진 전 의원은요, 김현지 실장이 당시 이재명 당대표에게 보고를 했다는 겁니다. 이 내용이 지금 녹음 파일로 있다고 지금 이수진 의원이 주장하고 있어요. 과연 이게 개별 일탈이냐, 이런 주장인 겁니다. 민주당은 이수진 전 의원의 일방적인 주장이다라는 입장을 보이고 있는데, 일방적인 주장일 수 있을까요? 저거 녹취가 아마 지금은 공개 안 하겠지만 입장에 따라서 공개될 수도 있다는 거잖아요. 예, 갖고 있다고 이제 말씀을 네. 하시니까요. 뭐 상황에 따라서는 공개 여부도 열려 있다라고 봐야 될 텐데, 박수현 수석 대변인이 언급한 건 지금 이 상황에서는 이 CCBB와 관련해서 너무나 의견이 엇갈리니까 지금 일방 주장이고 그 부분에 대한 차후 검증이 있어야 된다. 다만 그 당시에 의원이었습니다. 이재명 의원. 그러면 이런 투서와 관련해서 직접 가진 않지 않습니까? 보좌관을 통해서. 그래서 네. 김현지란 이름이 그 당시 보좌관이었기 때문에 다시금 나오고 있는 거지, 이게 대단히 이례적이거나 그럴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본인의 주장에 따르더라도 네. 감찰단에 넘겼다는 거 아닙니까? 이 상황에 대해서는 민주당이 현재 윤리감찰단에 회부를 했기 때문에 네. 또 윤곽이 드러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수진 전 의원이 주장하는 것 중에 여러 가지 중에 핵심 중에 하나가 또 이겁니다. 그 투서를 김현지 비서실장에게 당시 전달을 했는데 그게 돌고 돌아서 다시 김병기 의원에게 그 투서가 갔다는 주장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까지 아마 추가적으로 다 밝혀져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자, 이게요, 시간이 멀다고 여러 가지 의혹이 쏟아지고 있는데 저희도요, 저희 채널A 보도본부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부분까지만 전달을 해드린 거고요. 저희가 확인이 안 된 것은 언론에 쏟아지고 있지만 지금 다루지 않고 있습니다. 철저하게 반론도 저희는 다뤄드릴 테니까요. 이 부분 다시 한번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이 정치라이브 오늘 뜨겁게 이 토론을 벌여봤는데요. 다음 이어지는 코너는 피플라이브입니다. 너 자신만의 인생을 다시 시작할 수 있게 해준다면 이 칼, 나라를 위해 다시 한번 잡을 수 있나? 내 임무는 이제 널 죽이는 것이다. 비겁한 변명입니다. 내가 그렇게 똥치하고 싶어? 임마, 난 너 때문에 얼굴에 똥치 수십 번이나 했어, 임마. 뭐 어떻게 좀 해봐라, 임마. 누가 뭐라 해도 국민 배우라고 할 수 있는 사람, 우리 배우 안성기 씨 오늘 오전 9시쯤 가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별세했습니다. 갑작스러운 건강 악화 소식이 최근에 전해졌었는데요. 많은 이들이 우려하고 격려를 했습니다만 중환자실 입원 엿새 만인 오늘 오전에 세상을 떠났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이 생전에 우리 안성기 씨의 목소리 잠시 들어보시죠. 최근 들어 시간과 나이는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직감하고 있습니다. 제 건강 너무 걱정들 많이 해주시는데 아주 좋아지고 있고 또 새로운 영화로 여러분들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성기 배우 같은 경우에도 혈액암 투병 소식을 알려왔는데도 이렇게 공개적인 행보도 하시고 활동도 하시잖아요. 그런 모습 보면서 와, 저게 스타들이 짊어져야 할 어떤 무게인가? 뭐 이런 생각도 좀 들었거든요. 어떠세요? 안성기 형 얘기가 나왔는데 정말 빨리 건강해졌으면 좋겠어요. 그거 쉽지 않아요.
자기도 아픈데 안 아픈 척, 아무렇지도 않은 척 쉽지 않습니다. 그거는 자기 자신에 대한 장인 정신이라고 생각해요. 자, 올 이 연말, 지난해 연말 그리고 올해 초 대중문학의 거장들의 별세 소식이 잇따라 전해지면서 안타까움을 자아내고 있는데요. 배우 안성기 씨는 혈액암 투병 중이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혈액암과는 상관없이 자택에서 음식을 드시다가 이 목에 음식물이 걸려 쓰러지면서 건강이 악화됐던 거였죠. 그 위기를 넘기지 못하신 건가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30일 자택에서 음식물을 먹다가 의식불명 상태에 빠졌는데요. 그렇게 치료를 한 6일간 입원 생활을 하면서 치료받았지만 결국은 회복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상황이었는데요. 네. 2019년에 혈액암 투병 사실이 알려지면서 굉장히 열심히 치료받아서 완치받았다는 소식까지 전해졌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더 안타까워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빈소는 지금 서울 성모병원에 마련이 돼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성모병원에서 치료도 받고 있었지만 이 배우 안성기 씨와 성모병원은 또 뗄래야 뗄 수 없는 인연이 있는 곳이라고요? 네, 치료받았던 병원이기도 하지만 또 1억 원의 기부를 했던 병원이기도 했었습니다. 아하. 기부 당시에 실제 환자들이 친구처럼 다가온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기부하기도 했었고요. 이런 기부 활동뿐만 아니라 유니세프의 친선대사로 40년 넘게 활동한 선한 영향력을 가진 일련의 행보들도 있었는데요. 심지어는 유니세프 활동을 위해서 촬영 스케줄보다 이 스케줄을 먼저 빼놓을 정도로 굉장히 열성적으로 낮고 열악한 지에 있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서 노력했다라는 것인데, 이 과거의 하얀 전쟁이란 정지현 감독의 그 작품이 있습니다. 이걸 찍고 나서는 정말 배고픈 영양실조와 질병에 시달리는 베트남 아이들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하는 편지를 쓸 정도로 가난하고 아픈 사람들에 대한 마음도 굉장히 많이 썼던 상황이고요. 실제 항암 치료 중에서도 신영균 한국예술문화재단 그 영화인의 자녀에 대한 어떤 장학 사업에 대한 재단이 있습니다. 네. 여기도 이사장으로 활동하고 단편 영화 제작 지원 사업 등 각종의 영화 활동도 활발하게 하셨지만 이런 기부나 선한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하셨습니다. 저는요, 안성기 씨 하면은 얼굴에 주름이 자글자글해질 정도로 환하게 웃는, 그래서 하회탈이다라는 별명도 과거에 있었는데 그 선한 웃음을 잊을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데 제 기억으로도 안성기 씨는 평생 살면서 정말 바른 사람, 그리고 겸손한 사람, 그렇죠. 그리고 굉장히 낮은 자세로 임하는 사람, 이런 이미지밖에 안 떠올라요. 네, 실제로 그런 영화 인생을 살았는데요. 5살, 뭐 나이에 따라서 혹자들이 7살 때부터라고 그러는데 아역 배우로 출발해서 지금까지 살면서 본인이 정상의 스타 배우로 갔을 때도 촬영장이든 어디든 후배든 선배들에게 배려와 또 늘 아낌없는 지원, 도움을 많이 줬다. 지금 많은 후배들이 증언을 하고 있지만 촬영장 스태프들한테까지도 그래 자상한 그런 모습, 지금 말씀하신 대로 늘 미소 짓는 모습으로 살아왔기 때문에 네. 지금 아마 그런 이미지로 남는 것 같습니다. 네. 안성기 씨는 연기 인생에서도요, 소홀하지 않았습니다. 스크린 인생만 무려 60여 년입니다. 안성기 씨는 훈장도 받았는데요. 먼저 스크린 속의 안성기 배우의 모습을 보시겠습니다. 활을 가져갔고 쐈고 안 쐈어요. 주인이 부러진 화살을 발견 못했던 그 어디로 갔죠? 36은 18, 디키시라이. 엄마, 그러니까 나 튼튼한 동과 하나 사줘. 응, 동과. 자, 연기하는 모습을 보니까 그냥 제가 알고 있는 진정한 안성기 씨 같습니다. 천의 얼굴이기도 하면서 그러면서도 또 동시에 안성기 하면 한 가지 얼굴이 또 떠오르는 것도 신기한 그런 배우인 것 같습니다. 자, 배우 안성기 씨는요, 이런 훌륭한 인품 덕분일까요? 평소에 또 후배들 양성에 무척이나 힘을 많이 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을 그렇게 남다르게 챙겨온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화려한 스타, 국민 배우이기 이전에 정말 훌륭한 인품으로 존경받아왔던 선배 안성기 씨였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선배님한테 그랬죠. 제가 선배님이 계셔서 제 인생이 참
좋았습니다. 했더니 힘이 없어지게 아주 가녀리게 이렇게 빙긋이 웃으시는데 마음이 좀 많이 그렇더라고요. 눈물이 막 터질 것 같은데 꼭 참느라고 혼났습니다. 작년에 이제 타계하신 신성일 선배님, 신성일 선배님이 제 60주년 그 행사에 참석을 하셨는데 큰 소리로 야 안성기 네가 내 선배다 뭐 이러면서 사투리로 저를 격려해 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 역할을 해주신 조미령 여사, 문정숙, 최은희 이런 분들도 모두 그리운 분들입니다. 그리고 안성기 씨는요, 쓰러지기 5일 전까지만 해도 재단의 회의를 진행하면서 주변을 그렇게 챙겼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쓰러지기 5일 전까지 신영균 문화예술재단 이사장직에 있기 때문에 회의를 직접 주재할 만큼 또 건강에 대해서 노력하고 활발하게 활동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이날 이런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우리 정말 건강하자. 나는 건강을 위해 매일 운동을 하고 있다라고 말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공식적인 회의 끝에 또 이렇게 많은 팬들이 좀 더 오랫동안 활동을 했었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 장면입니다. 네. 자, 안성기 씨의 장례는요, 영화인장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런데 이 배우 이정재 씨와 정우성 씨가 이 운구를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마지막 배웅을 하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미망인이 직접 이정재 씨에게 전화해서 운구를 부탁을 했다. 그런데 너무 담담하게 얘기해서 더욱 슬펐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렇게 이정재 씨하고 정우성 씨가 각별했었던 겁니까? 네, 그렇습니다. 뭐 이정재, 정우성은 원래 친구처럼 지금 현재 소속돼 있는 안성기 씨가 소속돼 있는 아티스트 컴퍼니가 두 사람이 설립한 회사고요. 안성기 씨 대선배를 일본으로 모셨고요, 소속사에. 같은 소속인 거죠. 염정아, 박혜진 이런 배우들이 돼 있는데 아마 그랬기 때문에 더 각별하게 그동안에 대선배님 모시고 이제 연기 활동 2019년 이후에는 많이 하시지 못하셨지만 그렇죠. 그래서 너무나 더 가슴 아플 거고요. 그래서 아마 오소영 이정재 이게 부인이 미망인 미망인이 이정재 가장 또 듬직한 후배였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운구를 좀 맡아달라. 그래서 이정재, 정우성 그리고 또 영화계 스타죠 이병헌 이렇게 이제 운구를 맡기로 했다고 합니다. 최근까지만 해도 영화계 복귀를 준비하고 있었다라고 저도 얘기를 들었고요. 건강이 악화되기 직전까지. 그리고 하나 우리 또 강일원 국장께서는 또 조용필 씨와 안성기 씨에 대해서 다 보고 기자 생활을 하신 분이니까 두 분이 또 그렇게 친한 친구였다면서요? 조용필 씨와 안성기 씨가. 네, 그렇습니다. 수년 전에 본인이 직접 조용필 씨가 나와서 안성기 씨와 각별한 친구다. 경동중학교를 같이 다녔는데 같은 짝이었고 29번, 30번이었다. 같은 짝이었고 그만큼 근데 사실 나이는 조용필 씨가 50년, 그다음에 안성기 씨는 52년으로 돼 있지만 안성기 씨의 친형이 있어요. 방송 PD 출신. 그분 얘기를 들으면 나이가 원래 50년생인데 그렇게 돼 있던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포털에 나와 있는 그 나이하고는 다르게 실제로 조용필 씨하고 동갑내기고요. 그래서 오랫동안 지금까지 두 사람 정상의 꼭대기, 한 사람 배우로 한 사람은 연기자로 이렇게 현재까지 왔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자, 큰 별이 졌습니다. 배우 안성기 씨는 이제 별세했지만 안성기 씨가 남긴 작품 그리고 그 정신은 앞으로도 오래오래 우리 곁에 남아 있기를 기원해 봅니다. 다시 한번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빌겠습니다. 자,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강력했던 한파의 기세는 약해졌지만 여전히 1월 초 겨울 공기는 차갑습니다. 현재 기온 0도 안팎에서 머물고 있는데요. 가장 기온이 높아지는 한낮에도 2도 안팎에 머물겠습니다. 오늘 낮 기온 서울은 2도, 춘천 3도, 광주와 대구 6도 등 이맘때 기온 보이겠습니다. 따뜻한 옷차림과 방한용품이 필요하겠고요. 밤이 되면 기온이 급격하게 떨어져서 다소 강한 추위가 몰려오겠습니다. 내일 아침 영하 6도까지 내려가고요. 모레 아침엔 영하 1도로 추위가 주춤했다가 목요일 다시 영하 8도까지 떨어지며 하루 건너 하루씩 반짝 춥겠습니다.
당분간 맑은 하늘 아래 대기가 메마르겠습니다. 현재 서울과 동쪽 지역에 건조특보도 발효 중입니다. 불이 붙기 쉬운 환경이기 때문에 화재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대기가 건조하면 호흡기가 말라서 감기에 걸리기 쉬워집니다. 환기를 틈틈이 해주시고요. 가습기나 젖은 수건으로 실내 습도 높여주시길 바랍니다. 공기질은 회복됐습니다. 전국의 미세먼지 농도 좋음에서 보통 단계 유지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청계천에서 날씨였습니다. 뉴스에일 라이브 마칩니다. 고맙습니다.